토주택박물관 역사공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토주택박물관 심광준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기술강국 가야의 성곽입니다. 성곽은 외적의 침입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시설입니다. 특히 고대의 전쟁은 성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성곽은 가장 중요한 국가시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성곽이 남아있을까요? 지금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성곽의 숫자는 2182개입니다. 북한의 성곽과 중국 동북지역의 고구려와 발해 성곽까지 합하면 약 3,000개 이상의 성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곽은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사용되므로 추측시기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토기가 섞여 있습니다. 각각의 토기를 나라별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토기는 나라마다 제작 기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토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쉽지 않겠지만 토기의 제작 기술에 관심을 가지면 비록 작은 조각이라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곽은 토목 기술로 구축되었습니다. 입지 선정에서부터 측량, 기초 조성, 채성벽 축조, 집수 및 배수시설, 성문과 성내의 다양한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설계자와 감독자, 그리고 목공, 석공, 토공 등 각 분야별 숙련된 기술자도 있어야 합니다. 기후와 지질 같은 자연환경도 축성법을 다르게 했습니다. 도성이나 군현의 치소성, 방어성 같은 축성 목적에 따라 성곽의 입지와 규모도 달라졌습니다. 축성 당시의 인구와 전쟁의 규모, 공성무기와 방어무기의 발달도 축성법의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성곽은 축성 집단과 축성 시기에 따라 축성법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축성법을 알면 축성 주체와 축성 시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시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축성법은 모두 달랐습니다. 고구려는 토심석축공법이라 불리는 석축성을 주로 쌓았습니다. 토심석축공법은 판축공법으로 성벽 안쪽을 흙으로 먼저 쌓고 외벽을 석축으로 마감하는 공법입니다. 이 공법은 토축부를 조성하기 전에 일정한 간격으로 깊게 박은 목주가 토합을 견디도록 한 것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고구려 축성법은 축성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입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공법입니다.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통해 발달된 토성 축성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성과 산성을 대부분 토성으로 쌓았습니다. 백제 사비기의 도성이었던 부여부서산성은 정점에 이른 백제 판축토성의 축성법을 잘 보여줍니다.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의 축성법을 받아들여 석성도 구축했습니다. 신라는 5세기 후반부터 새로운 유형의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세장방형 성도를 사용하여 높고 견고하게 석성을 쌓았습니다. 채성벽을 보강하는 보축성벽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현문식 성문은 신라 축성법의 특징입니다. 보은의 삼년산성이나 함안 성산산성은 신라 석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세기 후반 이전 신라는 물론 토성을 쌓았습니다. 신라의 토성은 2열의 목주를 세우고 성토하여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야의 성곽의 특징인 무엇일까요? 지표조사를 통하여 가야 권역에서 확인된 성곽은 369개에 달합니다. 그중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가야 성곽은 1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야의 성곽에 대한 발굴 조사 건수는 많지 않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성곽과 축성법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야 성곽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조사된 것이 김해 봉황토성입니다. 봉황토성은 둘레 1.5km 정도인 금관가야의 왕성입니다. 중심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목줄을 깊게 박고 흙을 쌓아 올렸습니다. 특이하게도 외벽과 내벽 안쪽에서 4겹이나 5겹의 석축 보강 구조물이 확인되었습니다. 흙으로 마감한 외벽의 경사각은 45도를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천 성산토성은 둘레 1km인 다라국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성입니다. 토성에 부분적으로 석성을 덧붙여 쌓은 구조입니다. 토성 구간에 대한 조사 결과 봉황토성과 마찬가지로 토성벽 내에서 석축 보강 구조물이 확인되었습니다. 토성의 외벽 경사각은 역시 4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외벽 경사가 완만하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토성은 석성처럼 수직에 가깝게 쌓을 수 없습니다. 안식각 때문입니다. 안식각은 흙 입자의 중력과 마찰력이 균형을 이루는 경사각입니다. 안식각보다 높은 각도로 흙을 쌓게 되면 붕괴되게 됩니다. 판축공법으로 흙을 다짐하거나 안정된 지표면을 절토하면 입자 간의 밀도와 점착력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수직에 가까운 경사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물 상부에 하중이 실리거나 비바람에 노출되면 외벽이 붕괴됩니다. 특히 여름철의 장마와 집중호우를 견딜 수 없습니다. 겨울철에 땅이 어는 동결 심도는 남쪽 지방만 하더라도 60에서 80cm에 달합니다. 땅이 얼었다 녹으면 성벽은 쉽게 무너집니다. 따라서 중장비를 동원하는 현대식 절성토 공사의 시공 기준도 성토공사는 34도, 절토사면은 45도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토성의 외벽 경사각을 측정해 보면 서울 풍납토성, 부여 부소산성은 모두 28도입니다. 축성 당시에는 급경사를 이루었던 것이 붕괴된 것이 아닙니다. 네피토르의 성토층을 보면 축성 시점부터 28도 전후로 외벽 경사각이 마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성은 단순 성토에서부터 판축공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축성법이 있습니다. 가장 발전된 기단식 판축토성의 축성법을 보여주는 유적이 강화중성입니다. 강화중성은 고종 37년 1250년에 축성된 고려 도성의 성벽입니다. 토성이지만 채성벽의 중심토로는 돌처럼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어 최고의 장인들이 동원되어 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벽 단면을 보면 80도 이상의 외벽 경사각을 이루는 중심토로를 만들고 내피토로와 외피토로를 덧붙여 내벽의 경사를 완만하게 했습니다. 경사를 완만하게 하면 방어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외벽 경사각이 32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상의 경사각을 유지하면 붕괴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야의 토성들은 모두 안식각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해 봉황토성이나 합천 성산토성, 함안 가야리 토성의 외벽 경사각은 모두 45도의 급경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야의 축성 기술자들은 어떻게 토성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했을까요? 그 기술의 핵심은 토성 내부의 석축을 보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토성 내부의 석축이 토성의 붕괴를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석심토축공법이라고 합니다. 토성 내에 석축을 보강하는 공법은 김해 봉황토성이나 합천 성산토성 외에도 여러 가야성곽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령 주산성의 선축성벽은 토성벽 내부에서 약 45도의 경사각을 유지하도록 쌓은 석축 구조물이 확인되었습니다. 함안 칠원산성과 합천 대야성, 초팔성, 의령 유곡산성과 호미산성 등도 석축 구조물을 쌓은 후 토성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하만 안곡산성은 지표면을 굴착하여 기저부를 계단식으로 만들고 중심부에 나무 기둥을 세운 후 활석으로 석축을 하고 최종적으로 점토를 덮어서 토성으로 마감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석심 토축 공법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가야의 독특한 축성법입니다. 또 다른 가야 성곽의 특징은 목주공법입니다. 가야의 왕성들은 모두 대규모 성토 공사를 통하여 성 내부 공간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외벽 경사각을 높여 방어력을 확보했습니다. 흙을 쌓아 올리면 토합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흙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응력이 증가하여 붕괴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가야는 일정한 간격으로 목줄을 깊게 박아 성토부의 응력을 견디도록 했습니다. 목주는 김해봉황토성이나 합천 성산토성에서도 확인되지만 하만 가야리토성에서 가장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만 가야리토성은 아라가야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성입니다. 전체 둘리는 2km 정도입니다. 현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주열은 2m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주와 목주의 간격은 110cm 간격으로 직경 30cm 정도의 통나무를 안반에 깊게 박은 후 종장목과 행장목으로 목주와 목주를 고정하고 그 안쪽을 흙으로 다짐했습니다. 흙은 점질토와 사질토를 교대교대로 쌓으면서 달구질을 하여 단단하게 마감했습니다. 다른 삼국시대의 토성처럼 부역공법과 불다짐 공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야토성은 매우 수준 높은 공법으로 축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가야의 석성입니다. 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가야에도 석축산성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야산성은 산 정상부에 길쭉하게 쌓았습니다. 안반이 있는 곳은 성벽을 쌓지 않아 성벽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 단절형 성벽도 가야석성의 특징입니다. 발굴된 유적 중 가야석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합천 성산토성의 석축성벽입니다. 성산토성은 토성에 덧대어 급병사구견만 석성으로 쌓았습니다. 석성은 내벽과 외벽을 함께 쌓아 올리는 협축공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성돌은 가공되지 않은 활석으로 쌓아 각 층이 한 줄로 연결되지 않는 허튼 층 쌓기를 특징으로 합니다. 정연하게 바른 층 쌓기한 신라성곽과 구분이 됩니다. 석재와 석재를 쌓을 때 점토를 함께 쌓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습식공법으로 쌓았습니다. 건식으로 쌓아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도록 한 신라석성과 다른 점입니다. 성벽의 외벽 경사각을 68도 정도로 하여 거의 수직에 가까운 신라성곽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야성곽의 배치 상태를 보면 가야는 왕성 중심의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야 각국의 중심부에는 왕성이 있고 왕성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산성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어체계는 9년마다 치소성을 구축하여 방사상의 분포 양상을 보이는 백제성이나 신라성과 다른 점입니다. 교통로를 따라 배치된 남한의 고구려성이 분포 양상과도 분명한 차이가 확인됩니다. 가야의 왕성은 모두 수상교통이 양호한 낮은 구릉지대에 있습니다. 김해봉황토성, 하만 가야리토성, 합천 성산토성, 고령 연조리토성은 모두 비슷한 입지에 축성된 가야의 왕성들입니다. 가야 왕성 주변에는 왕릉이나 최상급 수장층의 무덤이 배치되며 의례공간과 생산시설, 접안시설, 제방, 주거지역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야 왕도의 경관을 보면 모든 시설들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야는 기술강국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질 좋은 강철 무기를 생산했으며 쇳소리가 날 정도로 단단하고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1000도 이상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외에도 고분에서 발굴되는 화려한 장신구와 유리 제품은 가야 문화가
매우 국제적이고 개방적이며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성곽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지 않아 가야는 성곽을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야의 축성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만 가야리 토성은 성토 공사에만 연인원 16만 명 정도가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매일 1000명씩 동원되어도 6개월이 넘게 걸리는 대공사였습니다. 축성 노동자들에게 제공된 양곡만 하더라도 수천석에 달했을 것입니다. 축성에 동원된 인력과 비용을 고려하면 가야 각국은 발달된 여격과 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축성 공사를 주관하는 별도 조직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규모 토목 공사를 위해서는 영저축을 비롯한 도량형 제도와 구장산술 같은 토목 수학에 대한 지식도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가야 성곽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기술강국 가야 사회의 진면모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관주 관장님의 기술 강구 가야의 성곽을 마지막으로 저희 토지주택 박물관에서 준비한 역사 공감 10개의 강좌를 마쳤습니다. 손안에서 편안히 즐기셨는지요? 가을에는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보며 박물관 대학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역사 공감과 함께 해주셔 감사합니다. 타입이라고 합니다. 지도 제작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평면 형태가 방형이나 원형보다는 그 위에 점토판을 붙이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전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당 전쟁입니다.